이번 시간에는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마지막 습관을 다루는데, 특별히 이 다른 사람, 특히 이 창의적인 선배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습관, 못 그려도 꼭 그리는 습관에서 이미 약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15세기 말에 활동했던 다빈치가 디자인했던 설계도 가운데서 헬리콥터도 있었고, 잠수함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행기 글라이더도 있었고, 스프링 동력 자동차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첨단의 장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빈치가 15세기 말에 이미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들이 참 놀랍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AD 1806년, 이제 서기 1806년에 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우두 백신, 종두법을 개발한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에드워드 제너가 최초로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지만, 실제로는 이 백신을 힌두교도들이 이미 이보다 훨씬 수백 년 전인 15세기 때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로마 시대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로마에 황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5번째 5대 황제가 주로 이제 서기 후 37년에서 68년 이렇게 살았던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로가 실제 통치했던 것은 대략 한 서기 60년 전후로 통치를 한 12년간 했는데요. 네로가 상당히 예술적인 감성도 있고 많은 창의적인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폭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로가 디자인했던 것 가운데서 이 동전을 이용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일종의 게임 머신, 슬롯 머신을 네로가 고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엘리베이터라는 거를 누가 최초로 발명을 했겠죠. 현대적인 의미의 엘리베이터는 1853년에 발명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발명가인데 엘리샤 오티즈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고, 그전에도 엘리베이터 같은 개념이 있었는데, 안전장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 현대적인 엘리베이터는 185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개념의 엘리베이터를 처음으로 발명했던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같은 경우는 기원전 한 278년부터 212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발명을 했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거했던 왕궁 안에 이미 엘리베이터가 3대 정도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피레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번개가 쳤을 때 그 번개가 아주 강력한 전류인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레침을 보통 이제 건물 꼭대기에 세우죠. 최초의 피레침을 발명했던 사람은 1752년 벤자민 프랭클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레침이 발명은 그때 했지만 피레침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전에 있었는데, 바로 기원전 971년에서 931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인데, 세 번째 왕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이 건축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건축물에 이미 피레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락으로부터 솔로몬 성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 중국에 이미 심장병 약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두꺼비로부터 이 약의 성분을 채취해서 사용을 했던 심장병 약이 있었고요. 또 중국에 보면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기계를 이미 그들이 개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북쪽을 가르치는 기구, 이른바 나침판이죠. 나침판이라는 기구도 이미 기원전 1000년 전에 중국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특이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인 어떤 느낌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조상들이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과학 문명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인류 역사상 우리가 가장 똑똑한 시대에 살고 있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을 이렇게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도 후손인 우리 못지않게 똑똑했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이 쓴 전도서라는 데 보면은 이런 표현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그래서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과거의 인간들이 했던 것들을
후손들이 그대로 할 거고 과거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후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해 아래 진짜 새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고민하는 데만 집중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고요. 과거와 그 과거에 살았던 창의적인 사람들이 쌓아놓은 창의적인 산물, 그 부분에 대한 도움도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겐리 알츠슐러는 그 앞에서 몇 번 이야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트리즈라는 것을 개발했던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이 트리즈라는 걸 개발하면서 창의성을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다른 영역에서 이미 다른 선배들이 개발해 놓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을 내 영역에서 다시 적용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들이 존재하고 다만 그게 내 영역이 아닌 데서 이미 많은 선배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공부해서 내 영역에 새로 적용시키는 거가 그게 창의성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알츠슐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만 발명하면 그만인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발명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나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발했던 트리즈는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트리즈를 다 무료로 배우고 트리즈에 의해서 사고하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트리즈는 이미 이전에 창의적인 사람들이 해놓은 창의적인 해결 방법, 그거를 오늘에 다시 적용시키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 7번째 습관인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그런 창의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주차에서 그 2번째 습관 이야기할 때 꾸준히 호기심을 갖는 습관 할 때 이 트리즈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보다 나머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겐리 알츠슐러 같은 경우는 13살 때 이미 특허를 냈던 사람입니다. 수중 잠수 장치를 가지고 특허를 냈고요. 아주 뭐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제 20살 때 그 전까지 특허들을 자주 내니까 군대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소련의 해군 특허국에 입대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20살 때가 1946년인데 그때 그 해군 특허국에 들어와서 특허 등록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그 이시오프 스탈린이 이 소련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죠. 그리고 이제 막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이제 그 소련이 이제 승리 국가가 돼서 그 뒤에 이제 공산 국가로 탈바꿈하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 속에 있었는데 이 알츠슐러 같은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본인은 이 특허와 특허를 통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이미 22살 때 트리즈 기초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1948년에 이 소련에서 앞으로 어떤 창의적인 연구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할 때 그 창의력의 기본 정책으로 자기가 만들었던 트리즈를 채택해달라라는 편지를 스탈린한테 직접 보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 당시에 나이가 22살인데 자기가 만들었던 이론을 소련 전체의 어떤 창의력의 기초 토대로 채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중간에 어떻게 꼬여서 잘못됐습니다. 그 의견을 낸 2년 뒤인 1950년에 소련 당국에서 체포돼가지고 모스크바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뭐 혐의는 뭐 발명가의 이제 사보타주 혐의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쟁의 중인 사건에 대해서 노동자가 생산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 발명 일을 하면서 트리즈를 자꾸 주장하는 거가 좀 약간 눈밖에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스크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스크바 감옥에 들어가니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고요. 뭐 모스크바 대학의 교수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이제 고문도 받고 고초도 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츠슐러가 노년을 보낼 때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이 감옥에서 받았던 고문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스크바 감옥에서 알츠슐러가 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 사실 이 사람은 20살에 군대에 왔죠.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수감된 사람들 보니까 전부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고 보니까 다 발명 특허 같은 거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학생은 자기 혼자고요. 교수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교수가 자기의 지도 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1인 대학을 개설해서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 듣고 세미나 하고 싶은 거 세미나 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게 이 트리즈 이론을 나중에 본격화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가 바로 모스크바 감옥에서 1인 대학 시절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트슐러가 28살 때가 1954년인데 53년에 이제 스탈린이 갑자기 죽죠. 죽고 나서 이제 추록이 돼서 그 이후에 거의 20년가량을 본격적으로 소련의 특허를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트리즈의 어떤 부분들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트리즈에서 추구하는 거는 이제 이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이디얼리티라는 거 있는데, 어떤 사물이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뭐냐면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 시스템이나 어떤 물건에 유용한 기능들이 있으면 그 유용한 기능 나누기 유해한 기능 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한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상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분모에 있는 유해한 기능이 작으면 작을수록 역시 이상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아이디어한 경우는 유용한 기능은 엄청나게 많고 유해한 기능은 하나도 없으면 이 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 트리즈를 통해서 이 이상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구한 게 바로 알트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용한 기능 가운데서 예를 들면 뭐 편의성이 좋아진다거나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거나 효율성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거고요. 유해한 경우는 이 비용이 많이 들면 유해하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열을 많이 내고 소음을 내고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이는 거가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거가 유용한 기능은 자꾸 늘리려고 하고 유해한 기능은 줄이려고 하는데, 특이한 게 유용한 기능을 늘리려고 하면 할수록 유해한 기능도 같이 증가가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모순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트리즈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쓰는 부분이 모순이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트리즈에서는 모든 문제는 모순으로 정의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가지의 유용성을 높이려고 개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있는 다른 한 가지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있으면 그 물건들이 왜 지금의 상태일까? 뭔가를 더 개선할 수 있지만 그걸 개선함으로 인해서 뭔가가 나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손을 대고 있지 못한 상태가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의 상태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면도기. 뭐 남자들 주로 이제 수염 깎을 때 많이 쓰죠. 이 면도기의 유용한 기능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면도기에 있는 면도날의 절삭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털이나 수염을 아주 예리하게 깨끗하게 잘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면도날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이제 털이나 수염들이 잘 깎이니까 유용성은 높아지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털 주변의 피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면도날을 더 이상 예리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피부가 나빠지는 이 반대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트리즈에서는 이거를 특별히 모순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이걸 기술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어떤 파라미터, 어떤 요소를 좋게 하려고 그랬더니 한쪽의 파라미터 어떤 요소가 나빠지는 거, 이거를 기술적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동차의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엔진을 크게 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속 100km까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힘을 더 크게 하면 자동차를 탈 때 유용감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자동차의 엔진을 크게 하려고 할 때 보면은 연료 소모량이 더불어서 같이 커집니다. 연비가 나빠지죠. 그래서 이 자동차의 힘을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자동차의 연료 소모량이 나빠지는 또 그런 모순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알트슐러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모르는 척 그냥 방치하는 거죠. 아주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냥 지금의 상태로 만족하면서 하는 거죠.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순을 해결하긴 하는데 적절하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개선을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것 때문에 나빠지는 거를 요 정도 선까지만 나빠지도록 하자. 일종의 이제 타협이죠. 그러면 약간 개선되겠죠. 세 번째 방법은 아예 모순을 근본부터 타협하지 않고 극복해버리는 겁니다. 트리즈가 추구하는 방법이 바로 세 번째죠. 그래서 알트슐러는 수십만 건의 특허를 본인이 분석하면서 모든 특허는 어떤 문제를 모순으로 보고 있고 그 모순과 타협하지 않고 해결해낸 것들이 다 특허들이다 라고 본인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순을 특히 이제 기술적인 모순을 가지고 다루는 게 트리즈의 이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좋아지는 그 요소를 개선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나빠지는 요소를 악화 파라미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앞서 이야기드렸던 면도기 같은 경우는 개선 파라미터는 절삭력이겠죠. 절삭력을 좋게 하면, 악화 파라미터는 그 면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정성, 그게 좀 나빠지죠. 피부가 상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물리적 모순에 빠져 있고요.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개선 파라미터는 자동차의 힘이죠. 출력. 자동차의 출력을 개선하려고 그랬더니 악화 파라미터는 자동차의 연료 소모량이 나빠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기술적 모순하고 다른 모순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물리적 모순입니다. Physical Contradiction이라는 건데요. 이 물리적 모순은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그 구성 요소 가운데서 어느 특정한 요소 하나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특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는 개선 파라미터, 악화 파라미터가 따로따로 있었죠. 두 개가 서로 모순 관계였는데, 이 물리적 모순은 뭐냐면 한 개가 동시에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져야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부품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모순이죠. 어떤 제품의 두께는 두꺼워야 되는데 동시에 얇아야 되고요. 이제 강도로 따지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동시에 약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되는데 동시에 차가워야 되고, 단단해야 되는데 동시에 부드러워야 되고요. 크면서 동시에 작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개선하려다 보니까, 내지는 혁신하려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이렇게 모순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뭐 예를 들면 면도기를 한번 다시 볼까요? 털을 깎아내는 입장, 수염을 깎아내는 입장에서 면도날은 아주 날카로워야 돼요. 그런데 피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무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면도기는 날카로우면서 예리하면서 동시에 무뎌야 됩니다. 이건 모순이죠. 이 모순을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면도기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자동차의 출발하는 기동력을 높이려고 했다. 그러면 자동차의 엔진은 많은 연료를 소비하면서 힘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은 크고 무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엔진이 크고 무거우면 연료 소비량이 또 나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은 또 작고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 가속력을 생각하면 자동차 엔진은 크고 무거워야 되는데, 연료 소비량을 생각하면 자동차 엔진은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자동차 엔진은 크고 무거우면서 동시에 작고 가벼워야 됩니다. 이거 완전한 모순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물리적인 모순과 앞서 말했던 기술적인 모순 사이에 특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모순은 물리적인 모순으로 등가 변환이 됩니다. 잠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면도기를 앞서서 기술적 모순으로 묘사를 했었는데 물리적 모순으로도 묘사를 했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기술적 모순으로 묘사를 했다가 다시 물리적 모순으로 똑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은 등가 변환이 됩니다. 등가 변환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트리즈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처음에 어떤 문제를 풀 때 기술적 모순으로 풀어요. 기술적 모순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를 물리적 모순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물리적 모순으로 풉니다. 당연히 기술적 모순을 푸는 트리즈 방법하고 물리적 모순을 푸는 트리즈의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아마 2차 방정식을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2차 방정식이 굉장히 많죠. 그 2창, 1창 상수의 그 개수값들이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컴비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매번 2차 방정식을 특정한 개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제 추상화해서 일반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두죠. 2차 방정식이니까 요 x제곱의 개수라고는 a는 0이 아니죠. 0이면 이제 1차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대해서 이제 근해 공식을 풀었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소위 이제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그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값이 하나죠. 보통 중근을 갖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허근,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는다고 그러고 플러스면 이제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을 시켜놨기 때문에 특정한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1이구나. 이렇게 해서 근해 공식에다가 A, B, C를 대입을 하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X는 1 또는 2.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왔는데 트리지도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이제 그 수많은 발명들이 있죠. 알츠슐러가 볼 때는 그 당시 러시아의 발명이었고요. 거의 한 150만 개가 있었는데 본인이 분석한 건 한 2, 30만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십만 개의 특허를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가 다 특정한 사건이죠. 하지만 그걸 이렇게 위에서 추상화시켜서 보면은 이 특허를 내려고 했던 원래 문제들은 이제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처럼 특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츠슐러가 어떻게 특성화시켰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은 두 개의 파라미터의 모순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하나는 개선하려고 하니까 하나는 나빠지는 걸로 정의할 수 있고 이 파라미터는 자기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39개면 충분하더라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39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수십만 개의 특허가 다 솔루션을 제시했죠. 그 솔루션을 가만히 보니까 표준 솔루션은 한 40개면 충분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모순 행렬표라고 하는데 Contradiction Matrix Table이라고 그래요. 표에 보면은 자, 이쪽 그 행 쪽으로 39개의 파라미터를 1번부터 39번까지 쓰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파라미터를 이번에는 10쪽으로 1번부터 39번까지 씁니다. 그러면은 행 쪽에는 개선할 때의 파라미터고요. 10쪽에는 악화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죠. 그 만나는 지점에 40개의 솔루션들이 수십만 개 특허에서 찾았던 그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모순 행렬표에 의해서 솔루션 40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그거를 마치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구하는 것처럼 찾은 다음에 자기 케이스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만약 여기서도 못 풀리게 되면 이제 물리적 모순으로 바꾸는 거죠. 물리적 모순으로 바꾸게 되면 이 경우에는 그 네 가지 분리의 원리, separation principles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분리의 원리를 적용시키게 되는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츠슐러가 제시했던 이 트리지 기법은 수많은 러시아 특허를 분석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모순된 문제의 어떤 모순된 형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일반화시켜서 39개의 파라미터, 40개의 표준 해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따라서 알츠슐러는 이미 특허를 냈던 많은 창의적인 선배들이 제시했던 그 창의적인 산물과 창의적인 사고 방식이 여전히 우리한테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창의적인 사람은 남의 도움을 기꺼이 받는 습관이 있다라고 그럴 때 바로 이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